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벌써 연말입니다. 제가 한국경제TV에 출연하기 시작한 것이 2001년으로 기억합니다. 내년이면 꽉 채운 20년이 되네요. 이 시계를 좀 더 넓혀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두 나라의 40년 차트를 감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다우지수의 차트를 보시죠. 시간이 갈수록 계속 우상향하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죠. 다음에는 일본의 니케이225 차트 모습입니다. 1980년도에 강한 상승세를 유지합니다만 이후로 무려 20년 동안 계속 하락만 했는데요. 제가 만약에 1990년도에 일본에서 주식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주식 투자 절대 금지를 가훈으로 지정했을 것 같습니다. 이 붉은색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서부터는 아베 정권이 반칙을 썼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거예요. 중앙은행이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내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서 억지로 끌어올린 것이죠. 반칙을 제외한다면 1990년도 이후 일본 증시는 죽었다는 말인데요. 저런 모습을 보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소송이 끝나면 패자는 승자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국가 간의 전쟁도 패전국과 승전국으로 갈리게 되고 이때부터 완전히 다른 운명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 승전국은 패전국에게 전쟁으로 인해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게 되죠. 1차 세계대전 직후에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승전국에게 1320억 마르크라고 하는 엄청난 전장 배상 금액을 합의를 했는데요. 당시 독일 GDP의 2배 해당되는 엄청난 큰 돈이었어요. 이 독일 정부는 부채 상환을 위해서 돈을 좀 과도하게 찍어낼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 극심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빠지게 됩니다. 이 급여를 받은 노동자들이 유모차에 현금 다발을 가득 싣고 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너무 급하게 물가가 오르니까 아침, 점심의 빵값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견디다 못한 독일은 다시 승전국이 되기를 바라며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이 종전 이후의 인류는 또 성찰을 통해서 패전국을 너무 과도하게 압박한다면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2차 대전 때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에게는 과거와 같은 전쟁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원을 통해서 부흥을 시켰어요. 경제가 제대로 돌기 시작해서 좀 좋아지면 스스로 만든 공산품으로 부채를 갚아 나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덕분에 패전국이던 독일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게 됩니다. 정밀 기계가 필요한 나라들은 너도 나도 물건을 잘 만드는 일본이나 독일에게 주문을 했고 두 나라는 단숨에 부국이 되어버리죠. 특히 1980년대 일본의 성장은 정말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라이징 선이라는 그런 칭호를 들으면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G2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만든 여러 전자 부품과 기계 제품은 글로벌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죠. 소니 워크맨 기억나십니까? 뉴요커들의 상징이었죠. 엔화는 어디서든 통할 수 있는 그런 핫한 통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당연히 미국은 더 이상 일본의 팽창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35년 전, 그러니까 1985년 9월 22일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엔화 강세 협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일본의 비극은 시작된 겁니다. 도쿄의 부동산 가격이 연일 치솟아 올랐어요. 일본의 중산층들은 너도 나도 불나방처럼 부동산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급여 명세만 있다면 현 부동산 시대 100%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뭘 살 때, 건물 살 때 돈도 들어갈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패 부동산이 일본 부동산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은행들은 대출자들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죠. 중산층들은 평생 번 돈을 건물에 쏟아붓고도 그 건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채무자들이 부도가 나니까 은행들도 부실해지게 되고 이때부터 엄청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쏟아붓지만 이미 중산층이 전멸해버린 일본은 재기할 수가 없었어요. 불야성을 이루던 도쿄의 불은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감상하셨던 두 개의 차트를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 차트를 먼저 보시면 37,000포인트를 기록할 당시에 다우지수는 고작 2,600포인트에 불과했어요. 다우지수는 그때부터 11배 이상 팽창해서 지금은 3만 포인트를 넘어섰지만 니케이 225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냥 하락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일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 실수가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아요.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은 플라자 협약이라고 하는 잔인한 폭탄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돈들은 강해지는 쪽을 선호하거든요. 플라자 협약 이후에 마치 피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이 강해지기만 하는 엔화를 따라서 일본으로 집중했던 것이 부동산의 급등을 만든 거예요. 달러가 과도하게 유입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달러를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엔화로 바꿔야 되죠. 엔화가 많이 필요하니까 발행해야 되고 엔화의 발행이 과도해지면 결국 부동산이나 주식시장과 같은 실물 자산을 부풀게 되거든요. 보고처럼 잔뜩 부풀려진 부동산이 폭락을 개시했는데요. 전체 낙폭의 절반까지 하락하는데 고작 2년 남짓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그저 사람만 죽였지만 플라자 폭탄은 막강한 소비 핵심층인 이 중산층을 몰살시키는 바람에 일본 경제를 무려 30년 동안이나 코마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럼 다시 중국으로 가보죠. 이 중국은 구소련의 붕괴 이후에 미국 주도의 원조가 이어졌어요. 공산품을 만들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납품하도록 경제 구조가 짜여집니다. 지금 중국은 누구에게나 G2로 인정받으면서 역주하고 있죠.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느 특정한 시기에 일본처럼 코마 상태에 빠져 30년 동안 내리 주가가 빠지게 될까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악하지 않습니다. 마치 1차 대전 이후에 전쟁 배상금을 물렸던 승전국들이 2차 대전 이후에는 오히려 마샬 플랜을 통해서 패전국을 지원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마도 미국은 플라자 협약이라고 하는 경제 폭탄이 하나의 나라에서 하나의 세대를 통째로 몰락시킬 수 있었다는 점을 몰랐을 겁니다. 또한 일본에게 적용시켰던 잔인한 방법이 다시 중국에서 쓰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입증해 보죠. 연준에게 가장 주어진 최고의 임무는 달러의 수호입니다. 그래서 과거 연준은 자산 가격의 버블이 조금이라도 낄 것 같으면,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조금이라도 떨어질 것 같으면 즉각 경고성 발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1996년 앨런 그린스펀이 말했던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매주 유명한데요. 그렇게 얘기했던 연준이 최근엔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어요. 이 지난 12월 FMC 회의 직후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기자들은 지금 미국의 증시가 너무 고평가됐다. 선행 PR이 25배수나 되는데 이건 지난 2000년도 닷컴 버블 수준이다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월은 자산 가격이 좀 오르긴 했는데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임을 감안했을 때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을 합니다. 지난 2013년도 미 증시의 선행 PER은 20배수를 넘어서면서 자산 가격이 급하게 올랐을 때 버냉키는 즉각 테이퍼링을 선언했었잖아요. 20배수에서도 위험하다는 판단을 했던 연준이 어떻게 25배수에서는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자산 가격의 급등, 그러니까 달러 약세에 대해서 더 많은 구루들이 경고하고 있어요. 에쿼티 그룹 인베스트먼트 샘젤 회장은 리얼비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준이 지금 하는 일을 당장 그만두지 않는다면 향후 10년 혹은 15년 이내에 달러와는 준비 통화 지위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브리지워터 레이달리오 아시죠? 역시 최근에 달러의 지위 상실이 매우 가까워졌다라고 경고합니다. 누구나 연준의 파격을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를 통해서 중국의 미래를 짐작할 수가 있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연준은 시장이 과열되면 언제나 실질금리 수준을 조절해서 통제를 해왔었죠. 그린스펀 전 의장이 비이성적 과열을 언급할 당시에도 연준은 실질금리를, 그 실질금리라는 것은 국채금리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뺀 걸 실질금리라고 그럽니다. 요거를 한 4% 수준까지 올려서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으려 했어요.
지금은 당시에 비해서 훨씬 더 고평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질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물론이고 오히려 아주 깊은 마이너스권을 유지시키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다시 3개월 만에 마이너스 1%대로 실질 금리가 하락했으니까요. 금리가 뭡니까? 이 돈의 보유 가치거든요. 돈의 보유 가치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돈 대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선택하게 되죠. 이번 주 미국의 양당이 합의한 경기부양책에는 1인당 600달러의 지원금, 여기에 더해서 300달러의 실업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PP라고 하는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도 유지됐죠. 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고 있으니까 당연히 물가는 오르겠죠. 부풀겠죠. 제레미 시걸 와튼 스쿨 금융학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몇 년간 인플레이율이 3%에서 5%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세계 최대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블랙록도 향후 수년간 인플레이율은 연간 최소 2.5%에서 최대 3%에 이를 것이다 라고 예상했어요. 명목 물가 수준이 그렇다는 거고, 사실 명목 물가에 집값도 안 들어가고 또 공산품은 아예 제외된 것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건 뭐 엄청난 물가 폭풍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더욱 어이가 없죠. 물가에 대한 우려가 싹 트기 전에 즉각 행동해서 물가 불안감을 싹 잘라내는 것이 연준의 중요한 임무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버블을 유도해서 볼륨을 키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입증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장 미국은 중국을 한 방에 요절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점을 전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말입니다. 중국이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된다면,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동안 주가가 계속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지금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에서 자산 버블을 일으킬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달러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증시 하락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몇백 배는 중요하니까요. 물가 상승을 용인하면서까지 굳이 자산 버블을 유인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 시장에 큰 손실을 주지 않고도 그들보다 더 큰 덩치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성장을 둔화시키고 미국은 빠른 성장을 추구하자라는 생각이죠. 그럼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중국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최근 미국의 행동을 보면 대충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일본은 부품 공급에서 완제품까지 하나의 라인에서 뽑아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성장을 통제할 방법이 없었죠. 결국 일본의 과도한 성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들 경제를 말살시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달라요.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전체 밸류체인에서 일부만 중국이 분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반도체를 한국에서 제공을 한다면 중국은 휴대폰을 만들어서 팔아도 됩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의 고도화를 시도하는 것은 용인할 수가 없죠. 과거처럼 주객 전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마속을 참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지난주 미국 상무부는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SMIC와 더불어서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 DJI 테크놀로지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리게 됩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요. 미국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과 계열사를 모두 합해서 77개밖에 안 되는데요. 그중에서 중국 기업이 무려 60개입니다. 또 이들 중에 상당 부분이 공급망과 관련이 있는 회사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주 중국에서 마감됐던 정치 공작 회의 결과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8가지 정도의 세부 조항이 발표됐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훅 들어오는 문구가 있었어요. 바로 통제 가능한 공급망의 구축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쌍순환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수를 강화하고 기술력을 높여서 경쟁력을 갖춘다 이런 전략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 정치 공작 회의에서는 통제 가능한 공급망이라는 문구가 부각됐을까요? 자, 이 문구가 강조된 이유는 지금까지 공급망에서 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급망에서의 통제권, 이게 바로 미국이 중국을 통제하기 위해 걸어놓은 콧뚜레 중에 하나입니다. 밸류체인 중에서 지극히 일부만 중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전체 공정에서 중요도가 높은 부품이나 장비에 대해서는
미국이 전적으로 개입해 왔었어요. 당장 입증이 되죠. 요번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던 SMIC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장비를 미국산으로만 쓰고 있었습니다. SMIC에 대한 장비 공급을 중단시키면 충분히 성장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일본에서의 주객 정도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이 블랙리스트 등재 이후 중국에서는 당분간 14나노 미만은 아예 접근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렇다고 중국이 당장 공급망을 대체하기도 어려운데요.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누구도 쉽사리 나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화웨이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주도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화웨이를 등지기 시작을 했죠. 끝까지 화웨이를 써야 되겠다라고 했던 브라질마저 돌아설 것 같습니다. 물론 그냥은 아니고요. 미국이 브라질 정부의 5G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시킨다라는 조건으로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이동통신 장비 교체 비용 명목으로만 대략 19억 달러 정도의 지원금이 약속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건 아니에요.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냥 제안만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브라질 정부는 적어도 1월 중에는 화웨이 관련 입장을 결정해야만 됩니다. 비록 마구 찍어낸 돈이지만 거의 무이자로 주겠다는데 거절할 이유는 없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9월 달이었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만약에 중국의 SMIC가 제재를 받기 시작한다면 반도체와 관련된 밸류체인이 집중되는 우리네 산업 구조상 다른 나라 대비 우리나라가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날 그 방송 이후로 달러가 약 한 4% 정도 약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같은 기간 동안 위안화는 딱 약세를 보인 만큼, 그러니까 4% 강세를 보였어요. 우리나라는요, 놀랍게도 원화가 6% 강세를 보였습니다. 위안화보다 강했다는 거예요. 증시도 이머징 대비 상대적으로 강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유망한 시장 리스트에서도 우리 시장이 탑라인에 올라와 있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2012년 아베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20년 동안 하락만 했었어요. 이 강한 구매의 주축인 중산층이 이 플라자 협약이라고 하는 가공할 폭탄 한 방에 전멸했기 때문이죠. 아베 정부가 돈을 발행을 해서 주가를 억지로 상승시키긴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부작용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한 세대의 중산층이 전멸한 까닭에 일본은 다음 세대가 될 때까지 의미 있는 복구가 어려울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해서는 선별적 비중 유지입니다. 당분간 중국의 성장판이 막힌 채로 유지되는 동안 미국은 버블을 만들어 도망가는 모습이 유력한데요. 주요 공급망의 핵심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중 축소가 되겠습니다만 내수 위주의 영업 환경을 가진 종목이라면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합니다. 어느 해보다도 놀라웠던 한 해였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년에 뵙겠습니다.